이번 시간엔 왜 히어로물이 흥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조세 캠벨의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요즘 히어로 영화 참 많죠. 영웅서사의 전성기라고 할 만합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개봉한 마블 영화가 무려 20편입니다. 와, 20편. 대략 1년에 2편꼴로 꾸준히 개봉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모든 영화들이 하나의 세계관을 공유하며 서로 이어져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요. 워낙 유명한 마블이니 많이들 아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들이 단순히 개봉만 많이 한 건 아니고요. 꽤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봤습니다. 여기 보시는 4개의 영화, 어벤져스 1, 2, 3, 그리고 블랙팬서, 이 영화들은 글로벌 박스 오피스에서 매출 기준으로 10위 안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히어로 영화, 그것도 하나의 제작사에서 만들고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는 영화 4개가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공전의 메가히트라고 할 만하죠. 영웅서사의 전성기라는 워딩은 전혀 과장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증. 왜 이렇게 영웅서사가 흥할까?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크게 2가지 접근법이 있겠습니다. 먼저 내재적 접근, 영화 자체를 상업적으로 근사하게 잘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히어로 영화는 꽤 있어 왔지만 2008년부터 시작된 흐름에는 다른 히어로 영화와 구별되는 마블 영화만의 특성이 큰 몫을 했다는 거죠. 이를테면 서로 다른 영화 주인공이 하나의 영화에서 만난다든지, 생소한 배우를 씀으로써 관객들이 배우가 아닌 캐릭터에 집중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이죠. 두 번째는 외재적 접근입니다. 영화 외적인 환경이 영웅서사에 호의적이기 때문에 흥할 수 있었던 건데요. 외재적 접근은 또 2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 경제적 접근과 인문학적 접근. 정치 경제적 접근, 쉽게 말해 우리 시대의 정치적 경제적 환경이 영웅을 소환하게 만드는 구조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정치, 경제적 여건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신자유주의입니다. 신자유주의의 특정 짓는 여러 요소 중 노동 측면의 요소는 바로 노동의 유연화이죠. 쉽게 자를 수 있고 적은 월급으로 일시적으로 사람을 우리는 비정규직의 일반화입니다. 그러한 배경에서 나온 드라마가 바로 직장의 신입니다. 2013년에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인데요. 보통 비정규직은 의뢰 입장에서 쩔쩔매며 살아가잖아요. 근데 주인공은 압도적인 능력치를 가지고 아무 눈치 안 보며 직장을 종횡무진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주인공의 무용담을 그린 드라마이죠. 돈을 안 주면, 수당을 안 주면 초과 근무도 안 합니다. 사실 그게 맞죠. 통쾌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 드라마가 흥했냐? 그 이유로 평론가 문강홍중씨는 이렇게 말해요. 평범한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문제적 상황을 드러낸 영웅서사가 필요했다. 무슨 얘기냐면은 너무 힘든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이 문제 상황은 너도 해결 못하고 네 친구도 해결 못해. 나도 해결 못해. 그럼 누가 하냐? 우리랑 완전히 다른 존재, 신적인 존재가 해결을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직장의 신이지, 이 말입니다. 영웅이 아니면 해결 못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네 상황이다, 우리네 시절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신자유주의 시대는 평범한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 성원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인을 초월하는 비범한 사람, 초인이 필요하고 그가 영웅이며 직장에서의 신적 존재, 곧 직장의 신이라는 것이죠. 각박한 난세라서, 바로 신자유주의적 난세라서 영웅에 열광한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해석이죠. 그런데 이런 접근에서 이분은 설명이 안 돼요. 아, 누구죠? 신세계그룹 정영진 부회장입니다. 이분이 어쨌다는 건가요? 네, 이분이 엄청난 마블 덕후예요. 영웅서사에 열광하는 분이거든요. 자기 페이스북에 DC랑 마블 만화책 쌓아놓고 나는 DC보다 마블이 더 좋다, 이렇게 공유하기도 해요. 네, 여러분 기사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근데 이분은 신자유주의 먹이사슬에 정점이 있는 분 아닌가요? 재벌이잖아요. 제가 반기업 정서 퍼뜨리는 게 아니라요. 재벌이라면 누구보다 신자유주의 혜택을 많이 받는 분이잖아요. 이런 분한테 비정규직의 문제 상황을 드러낸 영웅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심지어 정 부회장님은 일렉트로맨이라는 캐릭터도 만들어서 매장에 진열해놓고 나중에 이걸로 영화까지 만든대요. 저는 그래서 좀 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영웅서사가 흥하는가? 그것도 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배경을 가로지르면서 그게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이러한 열광이 나타나는가 말이죠. 뭔가 더 근원적인 원인이 있지 않을까 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무언가를 건드리는 게 영웅서사에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인간을 텍스트로 깊이 연구한 학문, 즉 인문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띈 게 이 책이죠.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책 이름에 영웅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 책을 쓴 조세 캠벨은 굉장히 유명한 신화학자입니다. 이 책에서는 세계 각처에서 나타나는 신화성 영웅의 이야기가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이 패턴은 나중에 나올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사실 조세 캠벨은 대중문화와도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스타워즈 아시죠? 스타워즈의 감독인 조지 루카스는
공공연하게 조셉 캠벨의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을 자신의 시나리오에 적용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조셉 캠벨도 스타워즈 이야기를 본인의 인터뷰져서 신화의 힘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합니다. 스타워즈는 현대의 신화라 불릴만하다 이렇게 극찬을 해요. 그럼 영웅이 나오는 이 신화가 무엇일까? 여러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조셉 캠벨의 정의에 따르면 육신의 에너지에서 부추김을 받는 상상력의 노래, 그것이 바로 신화입니다. 상당히 시적인 정의입니다. 문학적인 정의. 여기서 육신의 에너지, 이것이 모이고 응축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원형이라고 합니다. 이 원형이란 일종의 관념으로서 아주 기본적인 관념, 인간이라면 누구나 공유하는 관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서사에서 쓴다면 이야기의 기초적인 소재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대 원형은 육신의 에너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즉 생물학적인 것이죠. 예를 들면 보살핌을 받으면 쾌감이 있고 보살핌을 빼앗기면 불쾌감이 생기죠. 이런 아주 기초적인 생물학적 사실들로부터 이러한 원형이 생성된다는 거예요. 오이디푸스 원형을 생각해보세요. 어머니의 품에 있는 것은 유쾌하지만은 그 품에서 분리되게 하는 아버지의 존재는 불쾌하죠. 이것이 근친상간과 친부 사례의 오이디푸스적 원형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듯 원형은 생물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문화와 지역이 다르더라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의 육신이잖아요. 인종과 문화가 다르더라도 사피엔스인 건 동일해요. 생물학적으로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동일한 육신에서 흘러나온 원형이라는 것도 공통적일 것이고 그 원형을 재료로 만들어진 이야기, 즉 신화도 비슷한 요소와 유사성이 발견되는 것이겠죠. 게다가 육신의 에너지는 억누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추기는 힘입니다. 결국 우리의 깊은 무의식으로부터 의식 표면까지 뚫고 나오게 되고요. 거기에 역사와 문화의 옷을 입혀 수많은 변주를 만들어내는 게 신화인 것이죠. 그래서 신화의 이야기, 영웅의 이야기는 경제적 계급과 정치적 성향을 가로질러 인간 모두에게 호소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육신의 깊은 것을 건드리는 노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거의 영웅신화나 마블 같은 현대 영웅신화나 인종, 국적, 문화, 사상의 다양성을 관통하면서 또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듯 오늘날의 히어로물은 현대의 영웅신화는 흥하고 있는 것입니다.